안녕하세요.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사람은 말년운이 좋아야 한다는데 저는 초중년에 운을 다 썼는지 지독하게도 힘드네요. 아니면 정말 제 팔자가 박복해서 말년에 이런 일을 겪나 싶습니다. 최근 한 5년 사이 제가 겪었던 일만 얘기하려 해도 일주일은 꼬박 늘어놓을 수 있을 정도랍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한풀이라도 하듯 저한테 벌어졌던 기가 막힌 사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자식 둘을 낳고 40여 년을 살았어요. 성실하고 가정적이었던 남편 덕분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참 잘 키워냈습니다. 자식 둘 시집 장가 보내놓고 이제는 손주들 재롱 보면서 둘이 노년을 즐기나 싶었는데 야속하게도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아마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 있었다면 손주들을 누구보다 예뻐해 줬을 사람입니다. 특히 남편은 살아생전에 하나 있는 며느리를 많이도 아꼈어요. 세상에 저런 며느리 없을 거라면서 입이 닳도록 칭찬을 했었죠. 제가 생각해도 며느리는 참 바르고 야무진 사람이었습니다. 어찌나 살갑고 말을 잘하는지 처음 보는 사람들은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착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럴 때 며느리는 엄마 반찬이 참 맛있다면서 너스레를 떨고는 했죠. 남편은 퇴직하고 제 가게 일을 돕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환갑이 됐을 때쯤 며느리는 큰손자를 임신했어요. 그때 남편은 임신한 며느리를 얼마나 위해줬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막내딸이 자기한테도 그런 적 없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며느리가 시집을 온 다음부터는 집안에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첫 손자를 낳고 둘째 손녀까지 낳았을 때는 남편이 제 자식 낳았을 때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토끼 같은 손주들 보면서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으련만 손주들 크는 것도 다 보지 못하고 먼저 하늘로 떠나버렸네요. 제가 딱 60대 중반일 때 떠났는데 그때는 큰 손자가 5살, 손녀가 3살이었죠. 지병으로 먼저 남편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큰아들네가 근처에 살아서 든든했어요. 딸은 서울로 시집을 가서 가끔씩 봤지만 아들 부부는 오다 가다 자주 보며 지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혼자서 적적할까봐 일부러 손주들을 데리고 오기도 했어요. 며느리는 손주들 키우면서 회사도 다녔죠. 자식이 둘이라서 맞벌이 안 하면 못 산다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냥 아무 사고 없이 잘 살아주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니까 참 기특했어요. 그렇게 계속 자기들끼리 잘 살았으면 제가 이런 사연 쓰지도 않았겠죠.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던 며느리는 우연히 근처로 이사온 여고 동창을 만나게 됐어요. 며느리 고향이 제가 살던 곳과 1시간 반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아는 사람을 마주치고는 했었죠. 그렇게 우연히 아들 부부가 지내고 있던 같은 아파트로 이사온 며느리의 여고 동창의 등장이 어떤 불행을 가져올지는 상상도 못했네요. 그때만 해도 옛 친구가 근처 이사 와서 마음 터놓고 지낼 사람 생겨서 좋을 거라고 단순하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며느리의 동창은 인상부터 어딘가 쎄했어요. 그때 며느리랑 같이 주말에 제 가게를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며느리의 친구를 처음 보게 됐어요. 서로 인사나 하고 지내자며 반갑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죠. 그래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며칠 뒤 저는 며느리 친구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한 번은 퇴근한 며느리가 친구와 같이 평일에 온 적이 있어요. 늘 퇴근하면서 어린 손주들을 하원시키며 같이 들렸는데 그때 그 친구가 같이 왔었죠. 저는 손주들과 같이 오는 며느리를 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손주들도 제 가게에 오면 식혜도 한 잔씩 하며 잠시 앉았다가 갔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며느리 친구가 대뜸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원래 유치원부터 바쁘게 커야 되는데 이럴 때 보면 시골이라 그런지 애들이 다 편해 보여요. 애들이 유치원부터 바쁠 게 뭐가 있나? 놀고 먹느라 바쁘겠지. 아유, 어머님, 요즘 너무 모르신다. 요즘 애들은요, 엄마의 정보력과 시댁 재력으로 크는 거래요. 애들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시댁 재력에 따라서 애들이 크는 거라니까요. 무슨 그런 초치는 소리를 해.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 나는 난생 처음 들어보구만. 이렇게 뭘 모르시니까 반찬 가게를 하시는 거예요. 반찬만 이렇게 오래 파셨으면 김치 공장이라도 하나 설립하지 그러셨어요. 저번에 김치 제가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던데요. 계속 이렇게 구멍가게만 하고 계시면 손주들도 구멍가게만큼 크는 거라니까요. 맛있게 먹은 건 좋은데 좋은 김치 먹고 쉰소리 할 거면 앞으로 여기 오지 말어. 아직 다 크지도 않은 애들 앞길 막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어머,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편해서 주책 맞았네요. 그때 며느리는 상황을 수습하려고 진땀을 뺐어요. 세상에 애들은 시댁 재력만큼 큰다는 소리를 듣고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도 같은 자리에서 오래 장사해서 단골도 있고 나름 잘 운영하며 살고 있었는데 저런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앞길이 구말리라 창창한 손주들을 보면서 구멍가게만큼 큰다는데 듣기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오지 말라면서 호통을 치니까 그제서야 사과를 하는 겁니다. 속으로 참 생긴 대로 말 한번 믿게 한다 하고 넘겼어요. 솔직히 어린애들도 아니고 사람 인성 이상해 보인다고 놀지 말라고 사이를 찢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둘이 뭔가 안 맞는 게 있으면 말 안 해도 서로 멀어지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날이 갈수록 둘이 붙어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끝나면 손주들 챙기기 바빴던 며느리가 어느샌가 애들도 아들 사진관에 맡기고 동창인 친구와 볼일을 보러 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큰 손자가 7살 되던 해부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오더니 저한테 큰 손자와 손녀를 맡기면서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모임이 있는데 애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요. 무슨 모임을 퇴근하고 평일 저녁에 가는 거야? 그게 얼마 전부터 애들 교육에 관심 있는 엄마들 모여 있는 모임에 들었는데 오늘이 그 모이는 날이라서요. 애들 좀 부탁할게요. 뭘 그렇게 모임까지 하면서 애들을 키워야 되는 거야? 크다 보면 자기 살 길 찾고 그러는 거지. 원래 하라고 등 떠밀면 더 하기 싫은 법이야. 그래도 남들 다 하는데 우리 애들만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어머님, 애들 좀 부탁할게요. 제가 늦어서요. 며느리는 늦었다면서 애들을 맡겨놓고 급하게 나갔어요.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쯤부터 며느리는 애들을 맡겨놓고 모임 나가는 날이 늘었죠. 안 그래도 며느리 친구가 엄마 정보력에 시댁의 재력으로 애들이 큰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지 괜히 애들 교육 문제로 바빠진 며느리가 찜찜했습니다. 나중에는 저한테 애들 키울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때 며느리는 애들 교육 문제로 발품 팔러 다닌다면서 바빴어요. 그런데 급하게 손자와 손녀를 맡기고 갔던 날 밤 11시가 되도록 며느리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전화해서 며느리가 안 온다면서 전화를 했어요. 아들 사진관이 연초가 되면 바빠서 11시가 되면 문을 닫았는데 그때 제 전화를 받고 제 가게로 달려왔죠. 저는 놀란 얼굴로 들어온 아들을 보면서 말했어요. 대체 무슨 모임을 갖길래 애들은 여기 맡겨놓고 밤이 넘도록 오질 않어? 엄마, 미안해요. 내 전화도 안 받아서 대체 뭐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모임 소개시켜준 친구랑 간 거 같은데 통 전화를 안 받아요. 그 친구는 뭐 하는 애야? 걔랑 붙어 다니고부터는 네 마누라 좀 변했어. 너 알고는 있어? 뭘 또 그렇게까지 싫어하세요? 여고 동창 만나서
오랜만에 신나서 그러겠죠. 그리고 큰아들 유치원 좋은 곳으로 옮긴다고 알아보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어떻게 말려요? 잘 다니던 유치원을 괜히 왜 옮겨? 아유, 속 터져.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변하니까 그렇지. 너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알아봐. 오랜 동창이 갑자기 친한 척하면 보험 팔거나 보증 부탁하거나 그런 거겠지 뭐. 재산 다 말아먹기 전에 얼른 알아봐. 그럴 사람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애들은 제가 데려갈 테니까 엄마도 얼른 가서 쉬세요. 원래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가 있는 거야. 내 말 새겨들어. 아들은 제 말에 그럴 사람 아니라면서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찜찜하고 이상했습니다. 세상에 애들 교육 때문에 바쁘다던 며느리가 애들은 뒷전인 거예요. 저한테 애들 맡겨놓은 것도 깜빡했는지 그날 거의 새벽이 되어서야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저는 자다 말고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정신이 어디 가 있는 거야? 애들 교육 챙긴다면서 새벽이 돼서야 애들을 찾아?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애들 아빠가 애들 데려갔어요? 그럼 이 시간까지 내가 애들 보겠어? 너 요즘 정신이 대체 어디 팔려 있는 거야? 당장 크는 애들도 어쩌지 못하면서 무슨 교육이야? 오늘은 제가 너무 바빴어요. 처음이라 그런지 배울 게 많네요. 네가 애들 미래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알아. 다 이해해. 근데 당장 애들 키우는 걸 잘해야 미래가 있는 거지. 지금 잘해야 나중에도 잘 크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며느리는 처음이라 배울 게 많았다면서 저한테 미처 신경 못 썼다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왠지 며느리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애들 교육 때문에 가는 모임이라는데 뭘 배울 게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며느리 대답이 이상해서 옆 가게 아줌마와 얘기를 해보니 요즘은 애들 공부를 엄마도 같이 해야 뭘 가르친다면서 말하는 겁니다. 또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직 큰 손자가 유치원 갓 입학했는데 뭘 배워서 가르칠 게 있을 만큼 대단한 게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동안 며느리가 머리카락 하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애들 교육 어쩌고 하더니 뭘 시작했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평일 대낮에 며느리가 둘째 소녀를 데리고 어딜 가는 게 보였습니다. 웬 대낮에 저렇게 어딜 급히 손녀딸을 데리고 가나 싶었죠. 그래서 저는 한동안 안 보이던 며느리를 보자마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늦었다면서 다음에 전화를 하겠다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평일 대낮에 어린 손녀를 데리고 대체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나 싶었습니다. 제가 이런 광경을 한 번 본 게 아니라 서너 번 봤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아들 사진관에 가서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회사 다니면서 애들 보는 거 힘들다고 회사 그만뒀어요. 그럼 회사 그만두고 둘째 데리고 뭐하러 다니는 거야? 맨날 어딜 그렇게 가던데 둘째는 어린이집 안 다녀? 둘째 어린이집 말고 직접 가르친다고 바쁜 거예요. 아니, 이제 겨우 5살인데 뭘 가르쳐? 그런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하면 좋다고 해서 그렇게 됐어요. 요즘에는 집에서 공부시키는 집 많아요. 홈스쿨링이라고 해서 애들 적성도 금방 찾고 잘 맞으면 진로도 금방 찾는데요. 아이고, 그래. 5살 딸 데리고 다니면서 아주 대단한 인물 만들겠다. 동네방네 인물 났다고 나중에 아주 현수막 걸리겠어. 아들은 왠지 며느리의 치부를 감춰주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 있는데 저한테만 말을 안 하는 것 같았죠. 제가 계속 의심을 해서 그런지 이런 식으로 저한테 하나씩 숨기는 게 늘어만 갔습니다. 한없이 가깝게 지내던 저와 아들네 사이에는 벽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때도 여전히 며느리 옆에는 그 동창 친구가 있었고요.
정말 너무 이상했어요. 갑자기 모임이 늘어난 며느리 옆에는 늘 그 친구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도 며느리와 같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심이나 같이 먹으려고 아들 사진관에 갔다가 닫혀있는 사진관을 보고 의아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연중무휴였던 아들 사진관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죠. 아들이 전화도 안 받길래 저는 그대로 가게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주변 상인들은 제 아들이 요즘 사진관 문을 잘 안 연다는 거예요. 문은 닫혀 있는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얘네들이 무슨 사고라도 치는 건 아닌지 이상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너무 답답해서 그날 반찬가게 문을 일찍 닫고 아들 사진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닫혀있던 사진관 문을 열더니 며느리 친구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사진관 안에서 문을 잠그는 게 유리문 밖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둘이 바람이라도 난 줄 알고 사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사진관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안에 있던 아들이 놀란 얼굴을 하고 나와서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너야말로 무슨 짓이야? 왜 문은 걸어 잠그고 며느리 친구년이랑 둘이 들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모임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다음에 설명할 테니까 제발 좀 가요. 뭐야? 내가 두 눈으로 봐야겠으니까 나와. 얼른 비켜. 저는 아들을 밀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진관 안에서 펼쳐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거짓골을 한 채 앉아있던 손녀딸과 손자,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앉아있는 며느리의 며느리 친구까지 있는 거예요. 대체 가게에서 이게 무슨 개판인가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거짓골을 하고 있는 손주들을 보고 저는 기가 막혀서 며느리를 보며 말했어요. 애들 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애들 꼴이 저게 뭐야?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은 신경 끄세요. 내가 지금 신경 끄게 생겼어?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애들 데리고 뭘 하길래 가게 문도 닫고 안에서 이러고 있냐는 말이야. 어머님이 뭘 한다고 그러세요? 다 애들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엄마예요. 설마 애들 앞길 막으려고 이러겠어요? 저게 지금 애들 잘 크고 있는 꼴로 보이냐? 다 제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세요 좀. 얘들아, 할머니한테 와라. 할머니 집으로 가자. 애들이 싫다잖아요. 나가세요. 저는 자꾸 나가라며 등을 떠미는 며느리 때문에 다급하게 손주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애들이 아무런 반응도 없고 서로 눈치만 보는 겁니다. 제 아들마저도 며느리를 말리지 않았고요. 그렇게 저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떠밀려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때라도 저는 옆에 붙어서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알아내야만 했던 건데 정말 후회스러워요. 항상 깔끔하고 단정했던 어린 손주들은 언제 갈아입었는지 모를 옷에 꼬질꼬질한 얼굴까지 누가 보면 부모도 없이 크는 애들인 줄 알 정도였습니다. 한동안 구석에서 기가 죽은 채 눈치 보던 손주들 모습이 눈에 밟혀서 밤잠도 설칠 정도였죠. 저는 그 모습을 눈으로 보니까 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도 해보고 가게도 가보고 집도 가봤지만 개눈 감추듯이 며느리와 아들 소식이 뚝 끊겼습니다. 증발하듯 사라진 아들 부부 때문에 신고라도 해야 되나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신고라도 할 참이었는데 갑자기 손자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번호를 보니 아들 집 전화번호였어요. 어제까지도 인기척이 없던 집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아픈 목소리의 손자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전화기를 붙들고 무슨 일이냐면서 손자한테 물었죠. 그러자 손자는 울면서 저한테 말했어요. 할머니, 저 머리가 너무 아파요. 병원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뭐야?
무슨 일이야? 엄마는 어딨어? 엄마 나갔어요. 할머니, 엄마 오기 전에 와야 갈 수 있어요. 엄마한테 들키면 병원 못 가요. 제발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 일단 할머니가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알았지? 네, 할머니 꼭 오셔야 돼요. 꼭 와주세요. 손자는 저한테 꼭 와야 한다면서 우는 목소리로 말하길래 가게 문을 닫아버리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한동안 찾아가도 열리지 않던 문이 안에서 손자가 열어주자 열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집은 완전 돼지우리였고 거기에는 손자가 펄펄 끓는 열을 내면서 있었죠. 손녀딸은 언제부터 있던 건지 모를 배달 음식을 손으로 먹고 있었고요. 저는 경악할 상황에 정말 까무러치게 놀랐죠. 일단 열이 높은 손자를 데리고 병원을 가는 게 먼저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오랜만에 전화를 받은 아들은 제가 손자를 데리고 병원에 간다니까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병원을 왜 가요? 그리고 주인도 없는 집에 왜 막 들어가세요? 설마 애들이 열어준 거예요? 그럼 내가 문을 부수기라도 했을까봐? 애들이 얼마나 아프면 나한테 전화를 했겠어. 대체 애들만 두고 어딜 간 거야? 집안 꼴은 저게 뭐고. 제발 저희 집에 신경 좀 꺼요. 애들 꾀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식은땀을 흘리고 온몸에서 열이 나는데 꾀병이라고? 너 애들 아빠 맞아? 절대 병원 가면 안 되니까 그냥 두세요. 아시겠어요? 나는 아픈 애 두고 절대 못 가니까 병원으로 애들 데리러 오던지 말던지 네 마음대로 해. 무작정 병원에 데려가지 말라는 아들 전화에 화가 나서 저는 택시를 불러서 손주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큰 손자는 독감이었고 의사도 못 알아볼 만큼 열이 높았습니다. 대체 자식이 이 지경인데 왜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의사도 손자 상태를 보면서 조금 더 늦었으면 기절했을 수도 있다고 열이 너무 높으니까 며칠 입원해서 지켜보자고 말을 할 정도였죠.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온 아들과 며느리를 보는데 뒤이어 며느리 친구가 같이 오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왠지 이 사태의 원인이 며느리 친구한테 있는 것 같아 화가 났죠. 그런데 아들은 되려 저한테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내가 병원에 데려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제 말을 안 들어요? 너 의사 찾아가서 네 아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물어봐. 네 아들 열이 너무 높아서 기절할 뻔했던 건 알아? 그거 다 병원에 와서 그런 거예요. 집에 있었으면 하늘이 도왔을 거라고요. 뭐야? 뭐가 도와? 너 정신 나갔어? 뜬금없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대체 뭘 보고 살길래 그러는 거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게 화근이야. 다 저거 나타나고서부터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며느리 친구를 보면서 화를 냈습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딱 며느리 친구가 나타나면서부터 아들 부부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며느리 친구를 보면서 화를 내니까 저를 흘겨보면서 짓던 며느리 친구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는데 며느리가 저를 막아서면서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머님, 교양 없이 왜 이러세요? 뭘 모르면 가만히 좀 계세요. 내가 뭘 모른다는 거야.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아주 친구랑 붙어먹고부터 완전히 변했어. 알기나 해? 세상에 지 아들 몸이 열로 펄펄 끓고 있는데 병원에 왜 데려왔냐는 말이 나와 지금. 제 아들이에요. 제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어머님이 참견이세요? 이거 집에 무단 침입해서 납치한 거랑 뭐가 달라요? 뭐? 무단 침입에 납치? 너 아주 제대로 돌았구나. 그럼 너는 아픈 애 방치해놓고 딸은 밥도 안 줬잖아.
아픈 애 다시 데려가면 나도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다 신고할 거야. 제가 손자를 데려가려는 며느리와 아들을 보면서 데려가면 가만 안 두겠다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제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며느리 친구는 흠칫한 얼굴을 하더니 며느리를 말렸고, 둘이 귓속말을 주고받더니 며느리 친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이만 넘어가는데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애들 데려가면 그땐 안 참을 거예요? 네가 안 참을 거면 어쩔 건데. 너야말로 내 손자 데리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손자한테 정신 팔려서 발 동동 구를 때가 아니에요. 친아들이나 걱정해요. 돈도 한 푼 없고 능력도 없어서 인생 망하게 생겼어요. 내 아들이 왜 망해? 너야말로 이런 식으로 내 아들 가족 주변 맴돌지 말고 당장 떨어져. 왜 괜히 식구들 옆에 붙어서 가족들을 망치는 거야? 나만큼 그 가족 신경 쓰는 사람 없어요. 내가 돈 한 푼 없는 집구석 잘 되라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는 알아요? 며느리 친구는 갑자기 벼랑간 소리를 질렀고, 저는 화가 나서 한 대 내려쳤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며느리 친구를 때리자 며느리와 아들이 그 여자한테 대뜸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고개를 조아리면서 말입니다. 정말 뭐에 단단히 홀렸구나 싶었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쑥덕거리더니 저한테 손자 열이 떨어지면 바로 집으로 데려갈 거라면서 말을 했어요. 그러더니 며느리는 그 친구와 사라지고 아들만 병원에 남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대체 무슨 엄마가 숨이 넘어갈 정도로 아픈 애를 두고 가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제 옆에 남은 아들은 제 옆에서 계속해서 한숨을 내쉬었고요. 그리고는 다 자기가 무능력한 탓이라면서 한탄을 했어요. 넉넉하진 않아도 부족하지 않게 잘 살던 아들이었는데 대체 뭐가 그렇게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있다가 큰 손자는 퇴원을 했어요. 손녀딸은 기어코 며느리가 데려가서 저는 큰 손자만 챙기기 바빴습니다. 겨우 컨디션을 되찾은 손자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가기 싫어요. 그냥 할머니 집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집에 무슨 일 있어? 이 할미한테 다 말해봐. 다 말 못해요. 그냥 저랑 여동생만 할머니 집으로 가게 해주세요. 아니야. 할머니한텐 다 말해도 괜찮아. 얼른 말해봐. 손자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머뭇거렸고, 손자가 머뭇거리는 사이 아들이 병실로 왔습니다. 아들이 오자 손자는 제 손을 놓더니 입을 다물었어요. 손자는 장난기도 많고 다른 7살 아이들처럼 말도 많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손자만 집으로 데려가서 물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지키고 있으니 손자를 어떻게 데려가야 되나 싶었어요. 일단 저는 손자한테 들은 게 있으니 아들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네 아들이 우리 집에 가겠다는데 내가 데려가서 밥 좀 먹여서 보내마. 엄마, 그만 좀 해요. 저 애들 뒷바라지하고 가르치느라 등골이 빠지는 것 같아요. 공부하기 싫어서 저러는 거예요. 대체 뭘 가르치고 있길래 돈이 그렇게 드는 거야? 너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뭐하고 다니는 거야? 나한테 제발 말 좀 해봐. 네 아들도 하기 싫어하는 거 안 보여? 오죽하면 집에 가기 싫다고 하겠어. 이게 다 우리 집안을 위한 거예요. 저도 없는 형편에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공부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어딨어요? 너 사진관을 열다 안 열다 네 마음대로 하니까 있던 손님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저 가게 내놨어요. 애들 둘 유학 보낼지도 몰라요. 대체 너 왜 그래? 그거 내놓고 뭐 하려고? 뭐 해먹고 살려고 그래? 하늘에 있는 네 아버지가 너 사는 거 보면 눈을 못 감으시겠다. 이미 다 결정됐고, 그러니까 엄마도 우리 가족한테 신경 꺼요.
아프다고 계속 병원 오면 애들한테 더 안 좋아요. 제 자식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하세요. 아들은 신경 끄라는 말만 하고는 손자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멀쩡한 병원이 있는데 아픈 애를 병원에 데려왔다고 이렇게까지 한탄 들을 일입니까? 저도 정말 어린 손주들만 아니어도 진작에 연 끊었을 텐데 자꾸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는 애들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때만 해도 아들이 애들 교육으로 뭘 하려고 저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손자가 저렇게까지 싫어하는데 꼭 해야 되는 건가 싶었고요. 정말 그때는 손자가 공부가 싫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따라 집으로 가서 며느리를 설득해봤지만 며느리와 아들은 애들이 유학을 가야 한다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직 유치원 다니는 손자와 어린이집을 다니는 손녀가 유학을 간다고 뭘 배우겠습니까? 그런데도 며느리는 지금 가야 귀도 트이고 입도 열린다면서 꼭 보낼 거라는 의지가 강했어요. 손주들은 죽어도 가기 싫어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며칠 설득하다 실패해서 결국 마지막 당부를 하듯 말했어요. 애들 외국어 공부도 좋은데 건강 먼저 챙겨. 건강해야 배운 걸 써먹고 살지. 걱정 마세요. 다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결국 손주들은 유학을 갔고 그 후로 저는 아들 집에는 발도 못 붙였습니다. 병원에서 본 모습이 마지막이라서 저는 손자가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어디로 얼마나 간 건지 며느리와 아들한테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어요. 그야말로 저는 어린 손주들이 고향을 떠나 어디선가 공부를 하고 있구나 정도만 알 뿐이었고요. 그런데 마치 저와 손주들 사이를 단절이라도 하듯 아무런 연락도 못하고 지냈어요. 손주들 안부가 궁금해도 며느리와 아들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이 났어요.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도 모자라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 하나 속시원히 알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점점 수군거리는 말들이 많아졌고 저는 며느리 불러서 물어도 모르쇠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었겠습니까?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은 아예 제 전화를 피하기까지 했고 나중에는 아들이고 며느리고 정이 뚝 떨어진다 싶었습니다. 오죽하면 서울에 있던 딸도 제 걱정을 하면서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그냥 오빠 일에 신경 꺼. 대체 무슨 말 하나를 시원하게 하는 법이 없어. 저번에는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있지? 오빠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이유 말할 때까지 절대 빌려주지 마. 그냥 무슨 말을 해도 빌려주지 마. 너한테도 돈 얘기를 해? 아니 대체 둘이 뭐하고 사는 거야? 유학 간 애들도 연락이 없고. 아휴 속 터져. 엄마도 그냥 신경 꺼.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귀등으로도 안 들을 사람이야. 저는 딸의 전화에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손주들 유학 자금이 없는 건지 계속해서 돈을 빌리러 다니는 아들을 보니까 답답했어요. 그렇게 한동안 아들 집도 못 가보고 속절없이 시간이 2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 어린애들을 보면 손주들 생각이 났어요. 한국에 있었으면 초등학교에 갔을 손자가 떠올랐죠. 그런데 그 무렵 며느리가 시장을 활보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제 눈치를 보면서 슬슬 저를 피하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아서 사람들과 친했는데 어딘가 이상했죠. 그러다 저는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보였어요. 저는 며느리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혜미야, 이리 와봐. 누가 네 며느리야? 웃겨 죽겠네. 뭐야? 너 지금 그게 무슨 태도야? 내가 왜 당신 며느리예요? 나는 그런 미천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기가 막혀서 뭐 벙쪄 있었죠. 그 사이 며느리는 웬 차를 타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제 옆 가게에서 그 모습을 본 친구가
저를 불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며느리 뭐하고 사는지 좀 알아봐. 요즘 이상한 종교 전도한다고 온 동네를 쑤시고 다니나 봐. 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다 쉬쉬하고 있는데 아이 옆 동네에서는 반찬가게 며느리 정신 나갔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옆 동네에서 돈도 크게 해먹었나 봐. 그게 다 무슨 말이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친할수록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 그리고 우리 동네는 이제 막 들쑤시고 다니나 봐. 우리 동네도 다 털리기 전에 좀 막아봐. 여기서 더 살려면 저 며느리 단속을 해야지. 그리고 지난달에 아들이랑 대판 싸우고 연락도 안 하지. 얼른 집이라도 가봐. 아무래도 이상해. 저는 너무 놀랐어요. 지난달에 아들과 돈 문제로 한바탕 한 뒤로 정말 연락이 안 됐거든요. 손주들이 유학을 간 뒤에는 계속 돈 문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왕래가 줄기 시작했고 형편에도 안 맞게 유학을 보냈다면서 매번 싸웠어요. 저도 말년에 아들 부부와 이렇게 지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들 집도 거의 안 갔고 손주들 소식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저는 그래도 손자가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동네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문들 때문에 저는 2년 만에 아들 집을 찾아갔어요. 아들 집으로 가는 내내 그러고 보니 그동안 며느리가 하던 이상한 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하늘이 돕는다. 미천한 존재랑 섞이면 안 된다. 구원을 받아야 온 가족이 잘 산다 등 이상한 말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제야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자 집에서 아들이 기어 나왔습니다. 저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피골이 상접한 사람처럼 아들은 비쩍 말라 있었죠. 너무 놀라서 아들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꼴이 왜 이래? 이게 무슨 일이야? 저, 물 좀 주세요. 물. 저는 급하게 물을 떠다 아들 입에 먹였어요. 그리고 바닥을 기는 아들을 끌어다 거실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미음을 만들어서 아들 입에 조금씩 떠먹였죠. 그런데 잠시 뒤 며느리가 오는 소리가 들렸고 제가 거실에서 아들을 눕혀놓고 미음을 떠먹이는 걸 보고 며느리가 소리치며 말했어요. 지금 금식 기도 중인 사람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뭐야? 금식 기도? 너 진짜 이상한 거 믿는 거야? 이상한 거라뇨. 다 우리 가족들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 가족들이 다 잘 사는 거라고요. 어머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초를 치니까 하늘에서 벌을 주는 거예요. 구원 받기 싫으세요? 네가 완전히 미쳤구나. 너 애들은 어딨어? 애들 어디 있냐고? 왜요? 또 다 된 밥에 초치려고요? 애초에 저 인간이 돈만 있었어도 저렇게 금식 기도도 안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헌금을 해야 우리 가족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 하늘이 감동할 만한 기도를 해야죠. 야, 이 정신 나간 년이 뭐라는 거야? 그렇게 하늘에 대고 감동받고 싶으면 네가 굶어. 제가 왜요? 저는 이 사람 목까지 전도하러 다니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뭐야? 너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저는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는 며느리를 내쫓았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이 황당한 일이 아들이 겪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뉴스에서만 보던 불법 종교에 미친 사람이 제 며느리였다니 정말 믿기질 않더라고요. 정말 현명하고 야무진 며느리였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러다가 정신이 좀 돌아온 아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가관이었어요. 그동안 며느리는 아들이 사진관을 내놓기 전에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던 겁니다. 아들은 처음에 믿지 않다가 며느리와 며느리 친구 이야기를 듣고 전도된 거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며느리 친구가 화근이었습니다. 며느리 친구는 아들 사진관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내가 우울증이 정말 심했는데 기도하면서 많은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까지 받아서 이제는 많은 돈과 명예를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저는 이 좋은 기회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못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를 믿으면 대대손손 정말 잘 살아요. 나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면 못할 게 뭐예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왔을 때 한번 나 따라서 들어봐요. 아들은 그때부터 매일같이 기도를 하게 됐고, 그렇게 기도를 하자 갑자기 사진관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헌금도 내고 잘 다녔는데 어느 순간 사진관이 다시 주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게 다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불법 종교를 믿던 신도들이 단체로 와서 사진을 찍고 갑자기 발길을 뚝 끊으니까 당연히 반짝 잘 됐던 곳이 주춤한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들은 이게 다 그 불법 종교를 믿고 진심으로 기도했던 덕이라고 믿었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잘못된 믿음이 심어지고 있었어요. 아들 말로는 애들도 바깥 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믿음을 키운다며 종교 생활만 하고 강요당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을 간 게 아니라 오로지 며느리 손에만 이끌려 불법 종교 활동을 세뇌당하고 있던 겁니다. 저는 아들 말을 듣고 나와서 며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찌나 여기저기를 다니는지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 동네 사람이 며느리가 시장에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시장으로 가서 며느리 뒤를 밟았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어디로 가나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택시를 타고 뒤를 밟자 이상한 건물이 하나 나왔어요. 아무리 봐도 종교시설이라기에는 이상했죠. 저는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건물로 몰래 들어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민호야, 민경아, 할머니야, 이리 나와. 너희들 여기 있는 거 안다. 얼른 할머니 집으로 가자. 손주들 이름을 외치면서 건물을 돌아다니자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저를 붙들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발견한 며느리가 뭐 하시는 거냐며 소리를 질렀고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 내 며느리도 아닌데 왜 나는 척이야? 나는 내 손주들 데리고 나갈 거니까 신경 꺼. 걔네들은 내 거예요. 애들이 뭔 물건이야? 아주 내 손주들 털끝 하나 건들기만 해봐. 제가 며느리와 소란스럽게 소리를 지르며 싸우자 이 소리를 듣고 어디선가 손주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큰 손자가 저를 보자마자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손녀도 저를 보며 울면서 달려와 안겼고요. 그런데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애들은 자꾸 말라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경찰을 보면서 이 미친 사람들 전부 잡아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정신 나간 여자, 저 여자 당장 잡아가요. 아까는 날 막 여기서 끌어내려고 아주 위협적으로 나한테 왔었다니까요. 어르신, 저희 여기 몇 번이나 신고받고 왔었는데 나오는 증거도 없고 매번 헛걸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러시는 거 사유지에 불법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일단 저희랑 같이 나가서 대화로 해요. 지금 나를 잡아간다는 거요? 이 사람들이 내 손주들 밥도 잘 안 줘서 마른 것 좀 봐요. 제가 손주들을 품에 안고 버티자 다들 제가 손주들을 데리고 나가게 했어요. 경찰들이랑 같이 나온 저는 결국 왜 그곳에 갔는지 진술을 하고 나왔습니다. 결국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아들 집으로 손주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손주들을 본 아들은 애들을 품에 안고 오열했어요. 특히 큰 손자는 초등학교 출석보다 결석이 더 많은 상태였습니다. 오로지 불법 종교에 대한 믿음만 가르치고 있던 거예요. 저는 결국 저 악의 속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울에 있는 딸의 도움으로 지역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피해자를 모았습니다.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저 악의 속으로 없애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글을 올리고 일주일 정도쯤 지나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사연은 다 제각각이었어요. 증거 사진을 보니까 폭행부터 금품갈취 등 엄청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진만 있고 아직까지 불법 종교시설에 다니고 있는 자식도 있었어요. 그야말로 자식을 뺏겼다면서 우는 부모도 있었고요. 저도 아들이 73kg이었다가 헌금이 없으면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강요해서 55kg까지 빠졌던 사진과 여기저기 난 멍자국을 전부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로 모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며느리는 저를 찾아와서 역정을 내며 말하더군요. 며느리 앞길을 막아도 유분수지 왜 이러세요? 당장 고소 멈춰요. 내가 얼마나 난감한 줄 알아요? 뭐라는 거야 정신 나간 게. 너 때문에 우리가 볼 뻔한 피해는 생각 안 해? 미천한 것들이랑 말을 섞으니까 될 일도 안 되고 있지. 아우 답답해. 그때였어요. 피해자 진술서를 받아온 아들이 반찬 가게에서 화를 내고 있는 며느리를 보자 달려와서 뺨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내가 바보같이 당한 거 생각하면 이걸로도 모자라. 진짜 미천한 게 누군데 어딜 와서 행패야? 내가 이번 고소 진행하면 당신하고도 이혼 소송 준비 중이니까 딱 기다려. 나도 바라던 바야. 당장 이런 집구석 끊어내고 싶다고. 결국 며느리는 한 대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빽 소리를 지르다 갔습니다. 아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를 갈았어요. 아들은 피해자 가족들이 모아준 증거 자료까지 모아서 그 불법 종교시설을 고소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 불법 종교시설 대표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신도들한테 협박도 당하고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말랐습니다. 꽤나 긴 시간 동안 이혼 소송에다가 폭행 관련 소송까지 진행하는 동안 아들과 손주들은 정신과 치료도 받았어요. 특히 어린 손주들이 충격이 컸을까봐 걱정이 많았죠. 그래도 아들이 아이들을 잘 챙겨서 조금은 안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이 지났고 목사를 사칭하며 폭행과 거짓말을 일삼던 불법 종교시설 대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심하게 폭행을 일삼던 신도들 중에도 징역을 면치 못한 사람이 있었죠. 결국 불법 종교시설은 사기로 결론 짓고 풍비박산 해체됐어요. 정말 그야말로 바라던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다른 가족들과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사기라고 밝혀지자 피해자 가족들의 자식들, 남편, 아내 등등은 제발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모든 게 밝혀져도 믿음이 사라지지 않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 무렵 아들도 이혼 소송 끝에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돈 부부가 자식 잘못 낳은 죄로 그 피해를 오롯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망해버린 불법 종교시설 살려보겠다고 여기저기 전도하고 헌금을 끌어모으려다가 수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됐어요. 그야말로 본인이 믿던 불법 종교시설 대표가 2년 뒤에 나오면 다시 그 종교가 부흥할 거라고 믿은 거죠. 정말 미쳤다 싶었는데 결국 농사짓던 사돈 부부 농기계까지 팔아치우더니 빚을 감당 못하고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돈 빌려준 사람들이 전부 고소했고 결국 징역 1년을 살게 된 거죠. 참 바보 같은 선택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이후로 피해자 가족들과 트라우마 치료 방안을 서로 교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과 어린 손주들은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때 생각만 하면 심장이 벌렁거려요. 그래도 지금은 아들이 제 반찬 가게 일을 도우며 생활하고 있고 손주들도 평범한 일상 속에 또래들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저희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런 몇몇 양심 없는 사람들 때문에 종교를 먹칠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바른 생활을 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좋은 믿음이 있어요. 이 자리를 빌어 정말 진심으로 종교 활동하는 분들이 피해 입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일반 교회에서 병원을 불신하거나 무조건 헌금을 강요하는 일은 없답니다. 이상한 불법 종교만이 잘못된 믿음과 삐뚤어진 가치관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강은 건너봐야 물이 깊은 줄 안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 듣고 깨우친다 해도 결국 인생은 직접 경험해봐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이쯤 되니까 나이는 그냥 먹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옳고 그름을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두 스스로를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족들과 함께 좋은 날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